서개미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근교에서 살고 있는 김민서, 올해로 51살이 된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이렇게 기우고 복잡한 사연을 남기게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몇 번이나 머뭇거리며 이 편지의 첫 줄을 써내려 가야 할지 망설였지만 제 마음속 억울함과 답답함이 너무나 커져 이렇게 조용히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이 편지를 읽으시는 분들이 잠시나마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저로서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평범하면서도 그 평범함조차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순간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고 매일매일을 눈치 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의 손에 기대기 어려웠고 사회에 나가 작은 일자리부터 시작해 어렵게 살아왔지요. 결혼을 하고 남편을 만나 어느 정도 평온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남기는 이유, 그리고 처음으로 제 억울함을 세상에 내보이려 마음먹은 이유를 이야기하려면 제 마음속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족이라는 단어만으로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가족이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처와 배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오랜 인내와 착각 속에서 살아왔고 마침내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인천 외곽의 작은 공장에서 전자부품을 만들어 팔아왔습니다. 20대 초반 제대로 된 장비 하나 없이 남편과 함께 온몸으로 부딪히며 시작했던 그 시절이 선합니다. 하루 종일 공장 기계 소음 속에 파묻혀 일하고 저녁이면 몸을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 노고의 순간조차 언젠가는 우리 가족의 집이 되고 꿈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묵묵히 견디며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결혼 초엔 이렇다 할 미래도 없이 허름한 단칸방에 모여 살았지만 오로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돈이 없으면 잠시 숨죽이고 굶기도 하며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빚과 불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고 어느새 두 딸을 대학에 보낼 만큼은 버텨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이자 아내, 여성에 불과하겠지만 그 속에는 숱한 희생과 두려움, 그리고 참고 또 참은 감정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저에게도 가족이라는 이름은 늘 버겁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남편의 친형제니까 라는 이유로 피해를 감내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그저 나만 참고 나만 참으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늘 조심스러웠고 어머님은 늘 그 큰아들만이 가족의 중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가족의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참고 견디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그리고 그 배려와 인내가 결국엔 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껏 거의 평생을 묵묵히 참고 때로는 없는 듯 조용히 살아왔지만 남편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희생 위에 서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저의 모든 인생이 뒤흔들린 그 순간부터 저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저 자신이 너무 나약한 건 아닌가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저를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제 마음속 쌓인 응어리를 조용히 털어놓으며 혹시라도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께 작은 위로가 되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 편지는 사실 누군가를 짓밟으려는 것도 상대방을 원망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저는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아내, 그리고 이름 없는 보통의 여성으로서 제 인생에 닥친 억울함과 상처를 담담히
기록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남기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동안 저처럼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서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갉아먹힌 분들이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보상받지 못하는 희생에 지친 분들이 있다면 작게나마 공감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자신을 잃고 살아가는 수많은 어머니, 아내, 자매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긴 글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나답게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당장 다시 힘든 나날이 이어질지라도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고 나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인생과 이 편지를 쓰게 된 솔직한 이유입니다. 혹시라도 사연을 읽으시며 저 사람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신데 이어질 사연이 혹여 불편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저의 진한 인내와 용기를 한 번만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초기 삶과 기반을 다져온 과정. 제가 남편 지호 씨를 처음 만난 것은 23살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인천 외곽의 허름한 반지하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고, 남편은 여청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며 번 돈으로 가족의 생활비와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경도 가진 것이라곤 젊음과 얇은 지갑뿐이던 시절에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도 거창한 준비 없이 친지 몇 명만 모인 소박한 혼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삶엔 손때 묻은 상처가 많았지만 서로의 곁이 더 따뜻하리라 믿었기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결혼 직후 저희가 처음 살았던 곳은 인천 견두리의 골목 끝 오래된 다세대 주택 1층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잘 들지 않는 축축하고 차가운 공간이었지만 둘이서 함께 꾸몄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가구는 버려진 서랍장을 손수 고쳤었고 싱크대가 없어 작은 가스레인지 하나에 의지해 매 끼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초기에는 남편이 낮에는 공장에 나가 일하고 저는 동네 마트에서 점원으로 일하며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한 달 월급을 받아 거의 절반을 월세와 공과금으로 쓰고 나면 남는 돈으로 끼니를 겨우 꾸려나가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나만의 집, 나만의 사업이 갖고 싶다는 꿈도 품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술도 남들보다 더딘 편이었지만 한 번 시작한 일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성격이었지요. 그런 남편이 어느 날 용기 내어 우리 언젠가 작은 공장이라도 직접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제게 말하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당장은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포기하지 않는 힘을 느꼈습니다. 몇 년간 아주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0만 원, 20만 원 차곡차곡 저축했지요. 중간에 뜻하지 않은 사고나 가족의 병원비로 돈이 비어버린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인근 산업단지에 나가 기계를 구경하며 남편은 빈 노트에 기계 구조도를 그리기도 하고 견적 내달라는 일을 남몰래 받아 간간히 수익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이상을 저축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내조와 알뜰살뜰한 살림꾼 역할을 다하며
두 사람이 하고 싶은 미래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축이 제법 쌓이고 마침내 중고 장비와 임대 공장 한 칸을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작은 정말 두려운 그 자체였습니다. 인천시화공단 한켠, 오래된 벽돌 공장의 한 구석이 곧 우리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온갖 고장난 기계를 직접 수리해가며 밤낮 없이 일했던 그 시간들. 겨울이면 난방도 잘 되지 않아 옷을 겹겹이 껴입은 채 일했고 여름이면 더위에 지쳐 잠시 그늘 아래서만 쉴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은 무거운 기계 재료를 들고 땀 범벅이 되어 출근했고 저는 야간에 남은 청소와 재고 정리를 했습니다. 첫 고객을 모으는 것도 진짜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인천, 부천, 김포 등 이웃 공장들을 발로 뛰며 거래처를 만들기 위해 명함을 수없이 돌렸고 저는 직접 샘플을 포장해 다급하게 배달하곤 했습니다. 첫 주문은 조그만한 전자부품 반조리 건이었습니다. 받은 돈은 고작 커피 몇 잔 값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기쁨과 가능성을 느꼈던 순간입니다. 사업이란 게 늘 순탄할 수는 없어서 초창기부터 갖은 위기도 겪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받은 납품 대금을 떼이거나 기계가 예기치 않게 고장나 파손내는 바람에 막막함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직원 한 명 둘만한 여유도 없어 거의 모든 일을 두 부부가 직접 감당해야 했습니다. 밤샘 작업이 며칠씩 이어지고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혔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에게도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믿으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생활은 늘 빠듯했으나 그 와중에도 두 딸을 얻으며 조금씩 삶의 의미와 동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은 하루하루 고단한 삶의 작은 위안이자 큰 책임이기도 했지요. 저와 남편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식들에게만큼은 어렵지 않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실패도 좌절도 다 있었으니 딸들 앞에서는 꼭 꿋꿋하자 약속하곤 했지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던 공장이 시간이 지나 차차 자기 생명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거래처가 하나둘 늘어나고 겨우내 옮겨지었던 창고에 새 기계도 들여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면 곧장 아이들 교육비에 보탰고 부부의 여유는 그저 소박한 밥 한 끼로 대신했습니다. 또한 동네 주변 상인이나 공단 내 형편 어려운 가족들에게 음식을 삼장치미 나누거나 작은 도움을 건네며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이 시기가 비록 가장 고단했지만 동시에 가장 순수하고 행복한 때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 부부는 아무 기반 없는 곳에서 오로지 성실함과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 가족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절박함으로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인생의 어느 쓴 고비마다 지치고 좌절했지만 그 모든 걸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은 결국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어느새 저희의 작은 공장은 인천 외곽에서 작지만 단단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도 남들만큼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싹 떴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바닥부터 시작해 기반을 다져온 과정이야말로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매 순간의 피땀, 함께했던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끝내 넘은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기에 그 이후의 시련과 상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에서 겪은 어려움과 위기, 저희가 인천 외곽의 작은 전자부품 공장을 시작했을 때 솔직히 말해 가장 막막했던 건 자본과 인재, 그리고 거래처 확보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런 땡도 없이 맨손으로 하루하루 기계를 돌려가면서 남편과 저는 사업이 원래 이렇게 힘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장벽은 한순간의 실수와 예기치 못한 외부 변수,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상처들이었습니다. 공장 초창기의 가장 큰 위기는 저희가 믿고 따르던 한 중개인에게서 당한 사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저희는 두 번째 기계를 늘리는 문제로 고민하던 중 산업단지 내 다른 업체의 소개로 알게 된 한 중개인이 신품과 거의 차이 없는 고급 중고 장비를 저렴하게 연결해 주겠다고 해서 덜컥 계약을 해버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이체한 뒤 며칠 뒤 기계가 도착할 거라고만 믿었는데 상대방은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해봤지만 이미 동일 사기로 여러 곳에서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 추적조차 힘들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우리가 애써 모은 자금 중 절반 가까이를 순식간에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게 아닐까 자책하며 남편과 서로 위로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건 사업에 있어 남을 무턱대고 믿거나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비는 거래처 부도였습니다. 저희는 대량 주문을 막기 위해 몇 달간 힘들게 협상해서 서울의 한 가전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거래처는 처음엔 결제도 잘 해주고 점점 물량을 늘려 오더를 주는 바람에 저희도 추가로 자재를 사들여 생산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는 듯 하던 어느 날 그 회사에서 갑자기 대금 지불을 미루더니 한 달도 안 되어 부도 신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납품한 물건 값이 1,400만 원 가까이 미수 상태로 남았고 저희로서도 근 한 달치 운영비가 몽땅 막혀버린 셈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공장 임대료, 외상으로 쌓여가던 자재 대금 모두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남편과 저는 날을 세우며 손익계산서와 거래처 장부를 펴놓고 이렇게 무너질 순 없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판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그동안 쌓아온 신용과 인간관계가 밑바탕이 되어 일부 거래처에서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은 쌓였던 빚을 금융기관에까지 끌어와야 했고 신용등급도 하락해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사업은 그런 식으로 기적 없는 고비의 연속이었습니다. 직접 운영에 뛰어든 후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제가 집안일을 잠시 접고 공장에 나섰습니다. 아침에는 현장 정리를 돕고 오후에는 부품 검수와 포장, 저녁에는 신규 거래의 견적과 발주서를 작성하기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쉴 수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꿈이 있다면 매일 새로 시작한다는 다짐으로 일하자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오히려 딸들에게는 항상 밝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 덕분에 두 딸 역시 저희 부부의 고생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신입 직원을 뽑아보는 것도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 몇몇 직원은 금방 그만두거나 일감을 빼내 다른 업체에 넘기는 등 배신도 많이 겪었습니다. 믿고 맡긴 작업에서 불량이 속출해 큰 손해를 본 적은 셀 수 없었습니다. 사업상 일어나지 말아야 할 작은 사고, 예컨대 기계 고장, 설비 화재 등은 언제 닥쳐올지 몰라 남편과 저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포기라는 단어는 쉽게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 고비마다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면서 이 한 번만 더 버티면 언젠가 웃을 날 온다는 희망을 품고 버텼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자책보단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 했고 손해를 볼 때마다 그 안에서 배울 상상하니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달에 번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던 시절을 견뎌내며 저희 부부는 사업가로 산다는 것이
단순히 이윤을 남기는 직업이 아니라 삶 전체를 내거는 어려운 시험임을 절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숱한 시련과 위기는 결코 멀리서 찾아온 게 아니라 바로 내 곁, 내 주변, 익숙한 환경에서부터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위기를 딛고 일어설 때마다 더 단단해졌고 매번 교훈을 얻다 보니 언젠가 이제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겠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작은 공장 한 칸에서 수많은 위기와 고통을 견디며 조금씩 내실을 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이후 가족과 인생에 닥칠 더 큰 폭풍을 이겨낼 힘과 지혜로 남아 지금의 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생활의 희생과 가족을 위한 헌신 공장을 운영하면서 저와 남편의 인생은 점점 일에 모든 것이 매몰돼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라는 사람, 김민서라는 한 여성의 삶은 온전히 내 가족과 사업을 위해 소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위기와 분투 속에서 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이 점점 사라졌지요. 처음 딸 둘을 출산한 후로 저 역시 한때는 그저 집안일과 아이 돌봄을 하는 엄마로서 나의 존재를 한참 뒤에 미뤄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공장 일이 늘어나면서 저는 서서히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크게 줄었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금세 다시금 일을 하러 공장에 나서야 했죠. 남편과 함께 점심도 대충 김밥이나 라면 한 그릇으로 때우며 퇴근 뒤 피곤에 절어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이불도 못 덮어주고 그대로 소파에서 잠드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엄마는 왜 옆에 없어요? 오늘도 일 가요? 등 사소하지만 마음 아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과 안쓰러움이 몰려왔고 아이들의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스스로가 너무 무력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뛰어야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집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만 그만큼 저의 자유시간이나 개인적인 욕심은 철저히 뒷전이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본 게 언제였는지 잡을 수 있을까 말까 화장품 한 통을 다 쓰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 가정, 두 딸의 학교, 학원 일정, 어른들의 심부름까지 모두 챙기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어쩌다 잠시 짬이 생기면 잠부터 보충하는 게 우선이었기에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취미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지만 늘 일에 바쁜 탓에 저와 둘만의 오붓한 대화나 데이트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시피 했습니다. 특별한 기념일도 생일도 서로 미루다 간단한 인사로만 넘어가곤 했죠. 서로에게 힘들지 괜찮아 라고 물을 틈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서로를 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끔은 저 자신이 너무 남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푸석한 얼굴, 거칠어진 손, 늘어진 티셔츠와 바램 바지. 젊은 시절의 꿈이나 취향은 모두 잊은 채 내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신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나는 왜 그렇게까지 내 인생을 희생해야만 했나? 라는 질문이 밤이 깊어질수록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거나 가끔씩 엄마, 오늘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 고마워. 라는 짧은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는 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헌신이 때론 제 삶의 무게가 되기도 했지만 그 무게가 또 남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행복과 뿌듯함으로 돌아오기도 했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사업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마침내 작은 새방을 떠나 33평형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딸도 공부를 열심히 해 서울의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래도 아이들 미래에 있어서만큼은 부모 노릇을 한다는 소소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엔 늘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학에도 어디 멀리 여행 한번 간 적 없고 학창시절 소풍이 따라가지 못해 남들은 엄마가 도시락 싸준다던데 나는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며 언젠가는 저에게 조금씩 말문을 닫고 엄마와의 거리도 멀어진 듯 느껴질 때면 밤마다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언젠가 우리 엄마는 힘들었지만 언제나 우리 편이었다 라고 기억해 주기를, 남편에게 그래도 내 아내가 곁에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 라는 고마움을 느껴주길 바랐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한 가정의 어머니일지라도 저에게는 많은 순간들이 내 내면과 싸우고 저를 버리고 또다시 가족을 붙드는 애틋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희생과 소망, 후회와 만족 속에서 결국 오늘의 저는 어머니로, 아내로, 또한 여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살아온 그 시간이 때로는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가족이 보여준 성장과 행복, 아주 사소한 표정과 말 한마디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는 합니다. 시형 박상호가 처음 닥친 갈등. 저희 남편에게는 한 살 위 형 박상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 초기부터 시댁 모임 때마다 형님, 즉 저에게는 시형을 만나곤 했는데 그의 첫인상은 그다지 깔끔하거나 책임감 있어 보이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평범한 가족이라 여기고 깊은 경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박상호 씨와 그의 가족이 보여주는 여러 모습과 행동이 저희 삶에 조금씩 문제의 씨앗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님이 자주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이 묻겠다든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빚이 생겼다는 식의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동생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책임감에 늘 형님의 부탁을 잘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두 번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미묘한 불안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 번은 저에게 상의도 없이 가족의 공동저축에서 돈을 인출해 형님에게 전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금전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상우와 그 가족들은 잘 되는 일보다는 실패와 변명, 남의 도움만 기대는 일에 익숙해진 듯 보였습니다. 작게 가게를 열었다가 금방 적거나 투자받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빚만 남기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형님은 언제나 운이 안 좋았다, 남들이 날 이해 못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곤 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계속해서 형님의 부탁을 받아주었고 저 역시 가족이니 어쩔 수 없다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형님 부부의 태도는 당연하다는 듯 변해갔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듯 오히려 가족끼리 무슨 시시하게 따지냐 나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굴거나 묵묵히 있는 저를 향해선 처제 체면 세우지 마라, 네가 우리 집이를 뭘 알겠느는 말까지 내뱉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 역시 괴로워하면서도 점점 그 압박에 익숙해지는 듯 미안함조차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시댁의 분위기와 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래도 맏아들은 다 생각이 있다, 남자 인생엔 굴곡도 있는 법이라며 형님 편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네가 이해심이 부족하다, 밖에서 번듯하게 사는 게 쉬운 줄 아느냐고 핀잔을 주셨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족 안에서조차 외부인 취급을 받는 느낌에 혼자가 된 듯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형님이 요청하는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급히 갖춰야 할 생계비 명목으로 100만 원, 때로는 자녀 등록금 명목으로 200만 원, 사업재기에 쓰겠다며 수백에서 1000만 원 단위까지 늘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의 경제적 기반도 아직 불안했던 시기였기에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과 크게 다툰 적도 많았고, 우리 가족 먼저 챙겨야 한다, 언제까지 형님 집안을 책임질 거냐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곤 했습니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형님이 제게 직접 연락을 해오는 일이 잦아졌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부탁을 거절하면 자연스럽게 저한테 연락해 동서, 남편 좀 설득해줘. 네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형님도 다시 일어설 자신 있다. 는 감언이설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점차 내 가족의 미래와 아이들, 남편의 신적 안정을 위해 단호함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직설적으로 거절할 수도 없어 답답함만 더해졌습니다. 이런 금전적 피해와 신적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이 남편과 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졌습니다. 남편은 늘 형제가 곤란한데 외면 못한다고 말했고 저는 지금 우리도 여유가 없다. 아이들 앞길이 더 중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둘 사이엔 점점 말수가 줄고 대화마저 회피하려는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어느 명절에 일어났습니다. 시댁에 모두 모였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박상호 형님은 대놓고 동생 내외가 우리 집 보증 좀 서달라.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가족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자 남편은 우물쭈물했고 어머니와 형님 가족은 저를 향해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의 한계를 넘은 요구와 피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집안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형님 가족과 저희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고 어머니와의 관계에도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남편에게도 영향은 미쳐 그동안 이해와 희생으로만 유지해온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가 우리 가족 평화의 균열이 시작된 분기점이었습니다. 형님과의 금전 문제, 시댁의 몰이해,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저는 가족을 위해서든 자신을 위해서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다짐을 서서히 쌓아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모여 앞으로 더 큰 시련과 선택 앞에서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는 돈든 혼님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제가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갔던 날, 시어머니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운이 좋게도 포근한 시댁을 얻게 된 것 같아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이씨 부인은 전형적인 옛세대 여성으로 가족과 집안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특히 맏아들 박상호에 대한 애정과 신뢰는 각별했습니다.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다. 맏아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내 이겨낼 것이라는 굳은 믿음 속에서 시어머니는 큰아들의 결정과 행동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곤 했습니다. 반면 며느리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쉬이 드러내지 않는 기대와 잣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외지 사람 혹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라는 감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시어머니는 자주 저를 부엌으로 불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식 준비를 시켰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렇다며 이유를 설명하셨지만 그 설명 이면에는 네가 집안일을 당연히 맡아야 한다는 묵시적인 압박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음식이 조금만 짜거나 싱거워도 웃음 섞인 핀잔으로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안 한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진 것은 시형 가족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박상호 형님이 금전적 도움을 줄곧 요구했고 남편과 저에게 부담이 이어졌을 때 시어머니는 언제나 형님 편이었습니다. 형은 힘든 일이 많았다. 동생이란 건 맏형을 돕는 거다. 라는 한마디는 항상 저희에게 당위처럼 작용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저희도 힘들고 아이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시어머니는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와의 순간들이 모두 차갑고 상처만 남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 손주가 태어났을 땐 손수죽을 끓여 보내주시기도 했고
남편이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는 그래도 너밖에 없다 며 한밤중에 걱정되어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손주를 안으며 이 집안이 든든하다고 뿌듯해하시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해소되지 않는 오해와 누적된 서운함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유독 맏아들에게만 친절하고 관대한 반면 저와 남편에게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자주 드러났습니다. 박상호 형님이 일을 그르쳐도 빚을 내도 그저 팔자려니 세상이 그런 거 라고 두둔하시면서 저에 대해서는 안사람이 집안 기둥이 돼야 한다는 조금은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하시곤 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시각이 쌓이다 보니 시댁 식구들과 모이면 스스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일이 많아졌고 회의적이며 조심스러운 태도만 키워졌습니다. 가끔은 며느리로서의 내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 잘못인지 내가 더 참고 맞춰야 하는 건지 혹은 외부인으로 이 집안에 끊임없이 시험받는 존재로 살아야만 하는지. 시어머니는 평소엔 조곤조곤 말씀하시다가도 형님 이야기가 나오면 곧장 언성이 높아져 제가 감히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상의 없이 시어머니가 형님 댁을 대신해 큰 돈을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죄송하지만 저희도 감당이 어렵다고 조심스레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를 냉랭하게 대하셨고 가족 행사 때도 전보다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때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분명히 느꼈고 시어머니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기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라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세대가 겪어온 삶, 장남 중심의 문화,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의 이면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시어머니, 가족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오늘에야 조금이나마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저는 시어머니와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결을 따라 매번 성장해왔던 것, 그 함 같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버거운 역할이었지만 오늘도 그 관계 속에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시댁 모두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자신을 다잡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의 번창, 그리고 덮쳐온 예기치 못한 위기. 몇 년간 온 가족이 피땀을 흘려 일해온 끝에 우리 공장은 드디어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초창기만 해도 매달 손익계상서 앞에서 한숨만 쉬었지만 점차 거래처가 늘고 단골 고객도 생기며 매출이 조금씩 상승 곡선을 그렸다. 남편과 나는 마침내 보다 좋은 설비를 들여올 수 있었고 열악한 임대창고에서 나와 한기가 더 잘 되고 기계음이 덜 울리는 새 작업장으로 이전했다. 딸들도 어려서부터 부모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왔기에 가족 모두가 우리 공장의 번창을 자기 일처럼 자랑스러워하고 아껴주었다. 조금씩 모은 돈으로 가족의 보금자리를 넓히고 매년 한 번은 아주 소박한 가족 외식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즈음 남편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다. 가끔은 이렇게만 2, 3년 더 버티면 우리 둘째 딸 사정도 집안 빚도 다 정리할 수 있겠다 며 희망을 내비쳤다. 밤낮 없이 일하고 쓰러질 정도로 고생했지만 일에 대한 보람과 가족의 응원이 늘 원동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관심을 두지 않던 박상호 형님이 불쑥 연락을 해왔다. 형님은 평소와 달리 구체적으로 나도 이 기회에 공장 일에 같이 뛰어들고 싶다. 동생네 사업이 잘 되니 가족끼리 서로 힘을 합치는 게 맞지 않느냐 며 적극적인 태도로 다가왔다. 우리 부부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때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설사 여러 번의 실망이 있었더라도 이번엔 가족 모두가 조금 더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박상호는 공장에 들어오면서 가족 경영이라는 명분 아래 운영과 영업 일부를 맡았다. 처음 2달 정도는 출근도 잘하고 기계 조작을 배우려 애쓰는 듯 보였다. 하지만 점차 늦게 출근하거나 거래처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지인들을 불러와 사적으로 자리를 만들기도 했으며 거래처의 허락 없이 절충가를 제시하거나 공장 자재를 무리하게 반출해 무리를 키우기도 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이번만큼은 참자, 시간이 지나면 진심을 알겠지 라고 다짐했지만 일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다. 공장 직원들조차 박상호의 행동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여러 번 조심스럽게 충고를 했지만 가족이 뭉치면 뭐든 잘 풀린다며 오히려 상황을 낙관하는 대답뿐이었다. 그러던 중 급작스럽게 이어온 고객 민원이 쏟아졌다. 납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출고되는 부품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 그 이유를 파고들자 형님이 별다른 확인 없이 물량을 임의로 출하한 일이 드러났다. 결국 남편과 나는 형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오히려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성장 못했을 것, 가족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라는 식의 말로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3개월 만에 우리 부부는 깊은 고민 끝에 박상호 형님의 업무에서 손을 떼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퇴사 통보를 남기고 공장 내부의 영업 정보와 사재 일부를 정리해 갔다. 공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으나 우리 가족의 마음 한켠엔 불안과 씁쓸함이 남았다. 바로 그 시기 아이들 진학 문제로 둘째 딸과 함께 집을 알아보러 외출한 날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남편과 연락하며 그날의 일정과 공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점심 무렵 공장 인근 업체 직원에게서 황급히 전화가 걸려왔다. 지호 씨가 오늘 들어와선 기계 쪽 작업 중 쓰러졌다. 상태가 심각하다는 소식이었다. 내가 공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고 남편은 심근경색으로 붉게 질식한 얼굴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현실감을 잃고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 남편 없는 집에 홀로 돌아온 그날 밤 이전까지 축적되어 온 땀과 희생, 공장 안의 작은 성공, 가족의 희망과 걱정,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붕괴된 것만 같았다. 이후 우리 가족은 남편의 부재라는 거대한 슬픔과 동시에 다시 시작되는 갈등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했다. 평온해 보였던 일상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흔들렸고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온 가족의 의미도 새롭게 되묻게 되었다. 비극의 순간, 남편을 잃다. 남편의 죽음은 마치 벼락처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와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둘째 딸과 함께 새로운 전셋집을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남편은 평소처럼 공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익숙한 사업체 원장님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이미 평소와 다른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지호 씨가 공장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오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두 다리는 이미 방향도 잊은 채 본능적으로 공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당도안이 이미 응급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송대 남편은 쪽진 얼굴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이 갑작스럽 온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겠다고 했지만 저에게 전해지는 모든 말이 그저 꿈결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는 내내 설마 우리 집이 그런 불행을 겪게 되리라고는 하는 생각뿐 현실감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병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다. 결국 담당 의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내 남편, 평생을 함께 고생하며 버텨온 내 동반자,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너무도 허망하게 내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숨이 가슴에 박힌 듯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은 차가운 침상 위에 누워 있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가족만을 위해 자신을 버렸던 사람이 단 한순간에 내 곁에서 사라진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딸들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해 병원 복도에 앉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작은 방 안에 모인 우리 가족은 서로 손을 꼭 잡고 한마디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주변에서 고생 끝에 이제야 편히 쉬실 것 같다. 남는 가족이 서로 힘내야 한다는 위로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제겐 그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애써 힘을 내 장례와 뒷정리를 챙겼지만 가장으로 홀로 남겨진 현실 앞에서 느낀 공허함과 막막함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팠던 것은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의 형 박상호와 시어머니는 가족의 슬픔을 나누기도 전에 남편이 생전에 남겼던 채무나 재산 분할 문제부터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형은 이제 지호가 없으니 빚은 자연스레 없어질 것이다. 남은 장비나 돈은 가족끼리 알아서 나눠야 하지 않냐고 했고 시어머니 역시 제게 너무 내 가족만 생각하지 마라. 남은 건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라고 무거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는 슬픔 한가운데서조차 이기적인 계산과 요구만 쏟아내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씻을 수 없는 분노와 허탈감에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순간에도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새로운 가장으로서 마냥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붙잡고 아빠가 빈자리는 우리가 더 힘을 합쳐 메우자 님치 다짐해야 했고 커다란 인생의 상실 앞에서도 우리 세 사람만큼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두려움, 시댁과의 갈등, 모든 것이 겹쳐 오직 견디는 것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밤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한참을 베개를 적시곤 했지만 그 슬픔을 지탱하는 힘은 오로지 남은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제 책임감과 집념뿐이었습니다. 불의에 맞서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나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부터 시어머니와 시형 가족은 남편의 사업과 남긴 자산, 그리고 빚 문제를 놓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몫을 요구했다. 이젠 남은 건 우리가 나눠야 한다. 형제가 먼저인데 네가 왜 그리 욕심을 내느냐. 그들의 말은 내게 상처 그 자체였다. 특히 박상호 형님은 부채는 지호가 죽었으니 다 사라진 것이고 남은 기계와 돈은 형제가 처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죽음을 이용해 아픔을 자신의 이익과 면피 수단으로 삼는 그 모습에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동안 나는 늘 가족 안의 평화를 위해 참고 양보해 왔다. 시댁의 억지 요구에도 남편의 입장을 고려해 분노를 삼키곤 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서면 내 아이들, 나의 삶, 남편이 남긴 소중한 땀의 결실까지 모두 빼앗길 것 같았다. 가장 힘든 순간, 내 기댈 곳은 오직 나 자신과 내 자식들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시형과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더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남편이 힘들게 일궈온 모든 것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부당한 요구나 소송, 강압에는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오랜 시간 동안 눌러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내 안에 작은 용기와 자존감이 살아나는 느낌도 들었다. 그동안 가족이라 믿었기에 저항하지 못했던 내 불안,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던 지난날의 후회가 단 한순간에 지나갔다. 시댁 식구들은 내 태도에 당황한 듯 보였다. 시어머니는 어쩌다 네가 이렇게 독해졌느냐고 나무랐고, 시영은 동생네가 다 먹으려고 작정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큰딸은 장례식 내내 침묵하다가 내 손을 꽉 잡으며 엄마, 우리 가족은 우리가 지켜야 해 라고 속삭였다. 둘째도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나는 내 결심이 옳았음을 재확인했다. 나는 자식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기로, 그들에게 약한 엄마로 남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얼핏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진짜 가족다운 정이나 신뢰는 사라져버렸다. 섭섭함과 후회도 있었지만 나는 이제라도 아이들과 나 자신을 위해 싸워야만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나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마음 한켠에는 나는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가끔 눈물을 쏟아도, 분노가 치밀어도 내 아이들과 함께 버티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는 약자라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어른으로 남고 싶다. 내 결단의 순간들이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더 단단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으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나와 아이들의 내일을 지켜낼 것이다. 재산을 빼앗기고 법의 힘으로 맞서다 남편의 장례를 마친 지 며칠 되지 않아 나는 다시 한번 현실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내적 상처와 슬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나는 공장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 신호를 감지하게 됐다. 매일같이 점검하던 공장 내부의 설비와 기계 중 일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정신없이 지내는 사이 임시로 옮긴 줄 알았다. 그러나 작업장 곳곳을 확인할수록 남편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값비싼 기기들과 일부 원재료, 완제품들까지 깔끔하게 빠져나가 있었다. 순간적 충격과 함께 나는 시영 박상호와 그의 가족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장례식 내내 재산 분할, 공장 운영에 대한 권리를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심지어 예전에 쓰던 자물쇠 열쇠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락 같은 희망으로 혹시라도 오해일 수 있다 생각했지만 이튿날 공장 근처 거래처와 직원들로부터 최근 며칠 사이 시영과 아내가 트럭을 몰고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다. 절망과 분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사업, 우리 가족의 내일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단 며칠 만에 아무런 동의도 양해도 없이 무력하게 사라진 것이었다. 마치 한 번 더 결정적인 배신을 당한 듯한 비참함과 과연 여기서도 또 참아야 하나? 는 자책감이 가슴 깊이 퍼졌다. 나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사건을 신고했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의지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경찰 진술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밝히는 동안 여러 번 눈물과 분노가 뒤섞여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 측에서는 사실관계 조사와 현장 확인에 착수하겠다 했고, 나는 침착하게 현행법상 절도, 업무상 횡령 가능성, 그리고 당시의 증거 자료, 공장 CCTV, 재고 목록 변화, 주변 목격자 진술,
rel레이 일일이 전달했다. 며칠 뒤 박상호 가족은 태연하게 남은 설비 정리해준 것뿐 이라며 나를 몰아붙였다. 네가 관리할 수도 없는 기계의 폐업 정리를 도와주려 했다. 가족끼리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는 식의 억지 주장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이들의 거짓된 가족애와 이기심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핑계로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면 내 인생과 아이들의 미래가 또다시 희생당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법적 조치를 결심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가장 두려웠던 건 주변의 시선과 혹시나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이었다. 가족끼리 법정 싸움까지 해야 하냐는 친척들의 만류, 심지어 시어머니의 냉담한 전화도 받았다. 하지만 이번만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내 아이들에게 엄마는 끝까지 지켜냈다. 정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굽힐 수 없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변호사를 찾아 구체적 상황을 재차 설명하고 민 형사상 조치를 동시에 취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조사, 서류 준비, 법원 출석 등 번거롭고 고된 과정의 연속이었지만 나는 처음으로 나 스스로의 두 다리로 일어서 있음을 체감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이 싸움이 끝나야만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견뎌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은 입증되어 시한 가족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 사이 나는 더 단단해졌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법도 조금씩 배워갔다. 상처의 크기만큼 새로운 용기와 자존감이 자라기 시작했다. 비록 사랑과 신뢰로 만났던 가족에게서 가장 큰 상처와 배신을 당했으나 나는 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앞으로도 어떤 도리에도 결코 침묵 원하시면 언제든 요청해 주세요. 법적 투쟁과 가해자에게 내려진 결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순간부터 내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압박으로 가득 찼다. 가족과 등지고 법정에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인지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다. 첫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갈 때부터 온몸이 떨렸고 진술을 반복할 때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과연 이 싸움이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까? 나는 불안이 뒤섞였다. 하지만 결코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남편 없이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미래와 내 삶을 위한 유일한 길은 진실을 바로잡는 것뿐이었다. 수사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경찰은 현장 CCTV, 거래처 진술, 각종 재고장부와 문서 등 꼼꼼히 자료를 확인했고 시형 가족은 여러 번 오해였다. 가족끼리 일이니 선처해달라며 연락을 취해왔다. 심지어 일부 친척과 시어머니 역시 이쯤에서 그만하라. 가족끼리 감옥까지 보내는 건 너무하지 않으냐고 말리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단호했다. 누구라도 잘못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침묵과 용서로 끝내는 가족 문제는 이제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의지로 버텼다. 검찰에 송치된 후 시영과 그 가족은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명확한 사실관계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다. 법정에서 처음으로 시영 가족과 마주쳤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불안, 그리고 어딘가 원망 섞인 표정이 교차했다. 재판 내내 그들은 우리는 실수였다. 정리 차원이었을 뿐 절도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을 변호했다. 그러나 판사는 엄격하게 가족 사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명백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드디어 판결이 내려지던 날, 나는 엄청난 긴장감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 재판장은 시영과 그 배우자 모두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장 큰 벌처럼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지만 내게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것, 그 자체가 큰 의미였다. 나는 눈물이 솟을 것 같은 감정을 꾹 눌러 참았다. 이제야 비로소 남편의 억울함과 내 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듯했다. 시영 가족은 판결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나를 찾아왔다. 아이들도 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 우리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하소연했지만 나는 끝까지 내 뜻을 꺾지 않았다. 당신들이 내 남편과 내 가정과 그 상처는 어느 말로도 변명할 수 없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내 가족과 아이들을 지키는 단 하나의 길임을 깨달았다. 이 법적 싸움은 나에게 심각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안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 사회 구성원이자 엄마,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주변 이웃들은 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아이들 역시 엄마 정말 멋있어요 라고 말하며 예전보다 더 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안의 숨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언제든 내 권리와 가족의 존엄을 지킬 것이다. 그것이 이번 싸움이 내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당부의 말과 결말, 이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 서서 이제는 담담하게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이 남편과 손을 잡고 시작했던 그 시절,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오로지 가족의 행복만을 소망하며 살아왔다. 수많은 실패와 고난, 남모를 눈물과 밤샘의 연속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 지금의 나와 두 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하지 않는다. 내가 겪은 불의와 배신,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상처들은 쉽게 씻겨지지 않았다. 때때로 세상에 대한 원망과 깊은 쓸쓸함이 밀려왔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그 순간 또다시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부당함에 침묵할 수 있는가? 대답은 항상 아니었다. 나는 내 가족, 그리고 내 아이들 곁에서 옳고 단단한 어른이고 싶었다. 이번 인생의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도 선을 긋는 용기였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의 권리와 존엄, 그리고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침묵보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눈물보다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오랜 시간 같이 한 가족이라 해도 나의 수고와 땀,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다. 불의 앞에서 참고만 있으면 언젠가 그 희생도 당연해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주변의 시선이나 가족들의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감추지 마라. 정의와 존엄, 그리고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경험으로 증명하고 싶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가장 힘들었던 순간마다 내 곁에 남아준 건 결국 내 아이들이었다. 크고 작은 오해와 지친 한숨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 하나, 짧은 위로 한마디가 내게 다시 살아낼 힘을 주었다. 두 딸에게 말하고 싶다. 너희는 어떤 역경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줬고 엄마를 끝까지 믿어줬기에 우리 가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단다. 지금은 남편도 곁에 없고
피부치와의 인연도 모두 끊긴 듯하나 오히려 우리 세 사람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이제 나는 두려움보다 희망을 더 신뢰한다. 앞으로도 인생이 또 한 번 시련을 가져온다 해도 나는 침묵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가치를 따르며 새 길을 찾을 것이다. 남편이 하늘에서 우리의 선택과 용기를 미소로 지켜봐 주리라는 믿음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 끝으로 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인사드린다. 혹시라도 지금 가족 안의 갈등이나 억울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다면 부디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세상 모두를 등질 각오로 본인을 지켜내길 바란다. 그 용기와 결심이 반드시 더 따스한 내일로 이어질 거라 믿고 싶다. 내 삶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어주길, 그리고 오늘 내 곁에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언제나 건강과 평안을 빌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친다.